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 옛날 아기를 집에서 낳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1860년의 어느 여름날, 젊은 로저 버튼 씨 부부가 첫 아기를 병원에서 낳기로 결정한 것은 유행을 5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내가 적으려고 하는 믿기 힘든 사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나는 일어난 일만 이야기할 테니 그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길 바란다. 로저 버튼 씨 부부는 남북전쟁 전에 볼티모어에서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부러운 위치에 있었다. 이번이 버튼 씨 부부에겐 아기를 가지는 매력적인 오랜 관습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터라 버튼 씨는 당연히 긴장되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에 받쳐진 9월의 아침. 그는 6시 정각에 초조하게 일어나 옷을 입고 스톡타이를 반듯하게 매만지고는 볼티모어 거리를 지나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신사숙녀를 위한 메릴랜드 개인 병원에서 90m쯤 떨어진 곳에 다다랐을 때 그는 주치의인 킴 박사가 정면 입구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로저 버튼 철물 도매 회사의 사장인 로저 버튼 씨는 킴 박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킴 박사님. 박사는 그가 부르는 것을 듣고 돌아보더니 서서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버튼 씨가 다가왔을 때 그의 냉혹하고 치유력이 있는 얼굴에 기묘한 표정이 드리워졌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는 괜찮습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진정하게! 킨 박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아이는 태어났습니까? 그런 것 같네. 어느 정도는. 또다시 그는 버튼 씨에게 기묘한 시선을 던졌다. 아내는 괜찮습니까? 그렇다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그만하게! 자네가 가서 직접 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는 기분 나쁜 투로 마지막 말을 거의 한 음절로 내뱉고는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아니,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더 알고 싶으면 자네가 가서 직접 보게, 그리고 다른 의사를 찾아보게. 젊은이, 나는 자네가 태어날 때 자네를 직접 받았고 40년 동안이나 자네 집안의 의사였어. 하지만 이제 자네 집안과는 끝이야. 잘 가게. 버튼 씨는 망연자실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며 보도에 서 있었다. 어떤 끔찍한 불운이 일어난 것일까? 잠시 후 그는 간신히 스스로를 계단에 올려 현관문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간호사가 칙칙하고 어두운 복도의 접수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인사를 건네고 그를 상냥하게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버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의 얼굴 위로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 번져나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복도에서 금방이라도 달아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있는 듯했다. 제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위층이에요. 바로 위층. 위로 올라가세요. 그녀가 방향을 가리키자 버튼 씨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비틀거리며 돌아서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버튼 씨. 그는 그녀를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긴 복도 끝까지 가서 그들은 각양각색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오는 방에 도착했다. 그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벽을 따라 흰색 에나멜 칠을 한 6개의 아기 침대가 있었고 각각의 머리 부분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누가 제 아이입니까? 저기예요. 버튼 씨의 눈이 간호사의 손이 가리키는 곳을 쫓았고 이것이 그가 본 것이다. 풍성한 흰 담요에 쌓여 몸의 일부만 아기 침대에 억지로 밀어 넣어진 채 언뜻 봐도 이르는 되어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의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은 거의 백발이었고 턱에서부터 긴 잿빛 턱수염이 늘어져 있었는데 제멋대로 구불거리고 창에서 불어 들어오는 바람에 날려 부채꼴로 펼쳐졌다. 그는 당혹스러운 질문을 품은 흐릿하고 쇠퇴한 눈으로 버튼 씨를 올려보았다. 제가 미친 겁니까? 당신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버튼 씨의 아이라는 건 틀림없어요.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있다가 눈을 뜨고 다시 봤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잃은 노인을 응시하고 있었다. 70살 아기라니. 그것도 양발을 아기 침대 양쪽에 걸쳐 밖으로 내밀고 있는 아기라니. 노인은 두 사람을 잠시 차례대로 평온한 눈으로 보더니 갑자기 목이 쉰 노인의 목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인가? 버튼 씨와 간호사는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만약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 노인은 불평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 아니면 최소한 직원들에게 이 안에 편안한 요람을 갖다 놓으라고 하든지.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누구죠? 나도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나도 태어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되었거든. 하지만 내 성이 버튼인 것만은 확실하지. 이 거짓말쟁이, 당신은 사기꾼이야. 노인은 피곤하다는 듯 간호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멋지게도 환영하는군. 댁의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주세요. 집으로요? 그거 참 잘 됐군. 여긴 조용한 취향을 가진 어린아이들 두기엔 퍽이나 좋은 장소야. 하도 소리를 지르고 우는 통에 한숨도 못 잤다고. 먹을 것 좀 가져다 주겠나? 이 부분에서 그의 목소리는 항의의 뜻이 담긴 날카로운 음으로 높아졌다. 나한테 우유 한 병을 가져다 줬을 뿐이지. 버튼 씨는 그의 아들 옆에 있는 의자 위에 힘없이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드님을 댁으로 데려가세요. 당장이요. 고통스러운 사람의 눈앞에 귀괴한 그림이 무서울 만큼 명확하게 떠올랐다. 그의 곁에서 성큼성큼 걷고 있는 이 섬뜩한 존재와 함께 붐비는 도시의 거리를 지나 걷고 있는 자신의 그림이. 그럴 수 없어. 난 못해. 이것 봐. 내가 이 담요를 두르고 집까지 걸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신 한참 잘못 생각한 거야. 아기들은 항상 담요를 둘러요. 노인은 자꾸 흰 아기 포대기를 들어 심술궂게 탁탁 털었다. 이것 봐! 이런 걸 나보고 입으라고 준비해뒀다는 거야. 아기들은 다 그런 걸 입어요. 그렇다면 이 아기는 2분 후엔 아무것도 안 입을 거야. 이 담요는 가려워. 적어도 침대 시트 정도는 가져다 줬어야지. 입고 있어요. 입고 있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시내로 가서 아드님이 입을 옷을 좀 사세요. 버튼 씨의 아들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그를 따라왔다. 그리고 지팡이, 아버지, 나 지팡이 갖고 싶어. 버튼 씨는 바깥문을 세차게 쾅 닫았다. 아이에게 입힐 옷을 좀 사려고 합니다. 아이가 몇 살이죠, 손님? 6시간 정도요. 버튼 씨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아기용품 매장은 뒤에 있습니다. 제가 사야 하는 게 그건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유달리 몸집이 커서요. 보기 드물게, 그러니까 커요.
제일 큰 아이치스도 있습니다. 남자 아이 옷 매장은 어디 있습니까? 버튼 씨는 필사적으로 말을 바꾸며 물었다. 이쪽입니다. 아들에게 남성복을 입히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불쾌했다. 말하자면 아주 큰 남자아이 옷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는 그 길고 끔찍한 턱수염을 잘라버리고 백발은 갈색으로 염색하여 최악의 상태는 그럭저럭 감춘 채 자신의 자존심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남자아이 옷 매장을 미친 듯이 뒤져봐도 갓 태어난 버튼에게 맞는 옷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가게를 탓했다. 아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하셨죠? 점원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러니까 16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6시간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청소년 옷 매장은 다음 통로에 있습니다. 버튼 씨는 비참하게 돌아섰다. 그리고 그는 멈춰서서 한층 밝아진 얼굴로 창가 진열대에 있는 마네킹을 가리켰다. 저겁니다. 저 옷으로 하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마네킹이 입은 걸로요. 글쎄요. 저것은 어린이 옷이 아닌데요. 적어도 그렇긴 하지만 그건 가장 무도회용 옷이에요. 손님이 입으셔도 될 거예요. 싸주세요. 내가 찾던 바로 그 옷입니다. 점원은 크게 놀라 시키는 대로 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버튼 씨는 신생아실로 들어가서 아들에게 꾸러미를 던지다시피 건넸다. 네 옷이야. 노인은 꾸러미를 풀어 야릇한 눈길로 내용물을 살펴봤다. 나한텐 좀 우스워 보이는데 나는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너는 이미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네가 얼마나 우습게 보일지 절대 신경 쓰지 마. 입어. 아니면 내가 엉덩이를 두들겨 패줄 테다. 그는 그것이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했음에도 엉덩이를 때린다는 마지막 단어는 입에 담기 거북했다. 알았어요, 아버지. 자식으로서의 공손함을 흉내내는 게 기괴해 보였다. 아버지가 더 오래 사셨으니 뭐가 제일 좋은 건지 아시겠죠. 분부대로 하지요. 조금 전처럼 아버지라는 소리에 버튼 씨는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좀 서둘러. 서두르고 있어요, 아버지. 아들의 옷을 다 입자 버튼 씨는 우울하게 아들을 바라보았다. 의상은 물방울 무늬 양말, 분홍색 바지, 그리고 넓은 흰색 컬러가 있는 벨트 달린 블라우스였다. 길고 희끗희끗한 턱수염이 허리깨까지 축 늘어져서 컬러 위에서 물결치고 있었다. 잠깐! 버튼 씨는 병원 가위를 잡고서는 3번의 재빠른 가위질로 넓게 뒤덮은 턱수염을 잘랐다. 하지만 이렇게 손을 봤음에도 전체적인 조화는 완벽과는 한참 멀었다. 듬성듬성하게 남아있는 머리숱과 눈물이 축축하게 어린 눈, 오래된 치아는 화려한 복장과 기묘하게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따라와. 그의 아들은 신뢰하며 손을 잡았다. 나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아빠? 신생아실에서 걸어 나오면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동안은 그냥 아가라고 부를 거예요. 더 나은 이름이 생각날 때까지요. 나도 몰라. 버튼가의 새로운 가족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듬성듬성하고 부자연스러운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 얼마나 바짝 면도를 했는지 얼굴에 광이 나고 소스라치게 놀란 재단사에게서 맞춘 남자아이 옷을 차려 입었음에도 버튼 씨는 그의 아들이 첫 번째 아기라고 하기엔 구색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외면하기란 불가능했다. 늙어서 허리가 구부정했지만 벤자민 버튼은 키가 170이나 되었다. 그의 옷은 이것을 가릴 수 없었고 자르고 염색한 그의 눈썹도 아래에 있는 눈이 희미하고 눈물에 젖어 축축하고 피로하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었다. 사실 미리 고용해둔 보모는 아기를 한 번 보고는 몹시 분개하며 집을 떠났다. 그러나 버튼 씨는 그의 확고한 결심을 지켜나갔다. 벤자민은 아기였고 아기여야 했다. 처음에 그는
벤자민이 따뜻한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결국에는 절충안으로 그의 아들에게 버터 바른 빵, 그리고 심지어는 오트밀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설득당하고 말았다. 어느 날 그는 딸랑이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벤자민에게 주며 이걸 가지고 놀아라 라고 단호하게 강요했다. 그래서 노인은 지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고 고분고분이 딸랑거리는 소리를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들었다. 하지만 딸랑이가 그를 지치게 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있을 때 마음을 달래주는 다른 위안거리를 찾은 것이 분명했다. 예를 들자면 버튼 씨는 어느 날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전보다 시가를 더 많이 피웠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현상은 며칠 후에 설명되었다. 그가 아기 방으로 불쑥 들어갔을 때 방은 희미한 푸른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벤자민은 죄 지은 표정으로 꽁초를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이것은 물론 엉덩이를 심하게 두들겨 패야 할 일이었지만 버튼 씨는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지 아들에게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주의를 줬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납으로 만든 병정을 집으로 가지고 왔고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왔고 커다랗고 예쁜 동물 봉제 인형을 가지고 왔다. 그는 열정적으로 장난감 가게 점원에게 아기가 분홍색 오리를 입에 넣어도 칠이 벗겨지지 않는지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런 모든 노력에도 벤자민은 관심을 갖기를 거부했다. 그는 뒤쪽 계단으로 슬쩍 내려가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한 권을 가지고 아기 방으로 돌아와서는 오후 내내 그것에 몰두하곤 했다. 그러는 동안 봉제 송아지 인형과 노아의 방주는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볼티모어에서 생긴 이 대사건은 처음에는 막대한 것이었다. 예의 바르기 이루 말할 데 없는 소수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해줄 칭찬을 생각하느라 머리를 짜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제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선언하는 창의적인 지략을 생각해냈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로저 버튼 씨 부부는 기쁘지 않았고 벤자민의 할아버지는 모욕당했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벤자민은 일단 병원을 떠나고 나자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함께 놀도록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는 뻣뻣한 관절로 팽이치기와 구슬치기에 관심을 붙여보려고 애쓰며 오후를 보냈다. 그는 거의 실수인 것처럼 새총으로 돌을 쏘아 부엌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는데 벤자민의 아버지는 이 위협을 남몰래 기쁘게 생각했다. 그의 할아버지가 가졌던 초반의 반감이 조금씩 사라지자 서로가 곁에 있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벤자민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보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더욱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태어났을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의 나이가 명백히 앞선 것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다. 의학 잡지를 세세히 읽어봤지만 이러한 케이스는 이전에 기록된 바가 없었다. 아버지의 재촉에 따라 그는 진심으로 다른 소년들과 놀아보려고 노력했고 가벼운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다. 미식 축구를 하면 몸에 받는 충격이 너무 커서 그는 골절이 되거나 해 자신의 오래된 뼈가 붙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다. 5살이 되자 벤자민은 유치원에 갔다. 그곳에서 그는 녹색 종이에 풀을 발라 오렌지색 종이 위에 붙이는 법과 색깔 있는 지도를 짜맞추는 것과 끝없이 연결되는 마분지 목걸이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았다. 그는 이런 일들을 하는 도중에 몸을 기울여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었고 이런 습관은 젊은 선생들을 화나게 하고 놀라게 했다. 벤자민은 학교에서 쫓겨났다. 로저 버튼 부부는 친구들에게 아직 애가 너무 어린 것 같다고 했다. 벤자민이 12살이 될 무렵 그의 부모는 그에게 익숙해졌다. 실제로 습관의 힘이란 무척 강한 것이어서 그들은 벤자민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더는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12번째 생일로부터 몇 주 후 어느 날 벤자민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다. 아니,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이 그를 속이는 건가? 아니면 그의 머리카락이 12년 인생 동안 흰머리를 감추려고 했던 염색에 못 이겨 흰색에서 철회색으로 변한 걸까? 그의 얼굴을 그물처럼 덮고 있던 주름들이 옅어진 걸까? 겨울이라 얼굴색이 불그스름해진 걸 감안하더라도
피부가 더 건강하고 탱탱해진 것일까? 그는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고 생애 초반보다 신체 조건이 향상되었음을 깨달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벤자민은 아버지에게 갔다. 제가 자랐어요. 저도 긴 바지를 입고 싶어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14살은 돼야 긴 바지를 입는데 넌 아직 12살이잖니. 하지만 아버지도 인정하셔야 할걸요. 제가 나이에 비해 덩치가 크다는 걸요. 마침내 타협이 이루어졌다. 벤자민은 계속 머리를 염색해야 했다. 자기 또래의 소년들과 놀려고 좀 더 노력해야 했다. 길거리에서 안경을 쓰거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말아야 했다. 이런 양보의 대가로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긴 바지를 입도록 허락을 받았다. 벤자민 버튼의 12살에서 21살 사이의 인생에 대해서는 할 말이 거의 없다. 정상적인 비성장의 세월이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벤자민이 18이 되었을 때 그는 50살의 남자처럼 몸이 곧게 펴졌다. 머리숱도 많아지고 색깔도 진회색이 되었다. 그는 힘차게 걸음을 걸었고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는 소리가 아니라 건강한 바리톤으로 낮아졌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벤자민을 코네티컷에 보내어 예일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게 했다. 벤자민은 시험에 합격했고 신입생이 되었다. 합격 후 3일째 되던 날 벤자민은 대학 사무주임인 하트 씨로부터 자신의 사무실로 와서 시간표를 짜라는 통지를 받았다. 거울을 흘끗 보고 나서 벤자민은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지만 옷장 서랍을 아무리 찾아봐도 염색약 병은 없었다. 5분 후에 사무주임 방에 가기로 돼 있었다. 어쩔 도리가 없는 듯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야 했다. 안녕하세요. 아드님 일로 오셨습니까? 사실 제 이름이 버튼입니다. 벤자민은 말하기 시작했지만 하트 씨가 그의 말을 잘랐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버튼 씨. 아드님이 조금 있으면 이리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신입생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신입생이라고요. 농담하시는 거겠죠. 사무주임은 얼굴을 찌푸리고 그의 앞에 있는 학생 기록부로 눈길을 돌렸다. 글쎄요, 여기에는 벤자민 버튼 씨의 나이가 18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제 나이입니다. 벤자민은 얼굴을 약간 붉히며 주장했다. 버튼 씨, 지금 그걸 저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벤자민은 지친 미소를 보였다. 전 18살입니다. 나가주시오. 이 대학에서 나가시오. 그리고 이 도시에서도 나가시오. 당신은 위험한 미치광이요. 저 18이에요. 당신 나이의 사람이 이곳에 신입생으로 들어오려고 하다니. 18살이라고? 당신이? 자, 당신이 이 도시를 떠나는데 18분을 주겠소. 벤자민 버튼이 품위를 지키며 방에서 걸어 나왔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6 학생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를 따라왔다. 저 18살이에요. 학생들 무리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합창처럼 들려오는 가운데 벤자민은 걸어 나갔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쉽게 그곳을 빠져나올 운명은 못 되었다. 우울하게 기차역으로 걸어가고 있던 그는 학생들이 그 다음엔 때를 지어서 마침내 빽빽하게 많은 인파가 되어 따라오고 있는 걸 알았다. 어떤 미치광이가 예일대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자기를 18살 청년으로 속이려고 했다는 말이 퍼져나갔다. 흥분의 열기가 학교 내에 퍼졌다. 학생들은 모자도 안 쓰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고 풋볼팀은 훈련을 그만두고 무리에 끼었으며 그곳에서 벤자민 버튼의 예민한 감수성을 겨냥한 비평들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 나이에는 예비 학교에 가야지. 저 신동 좀 봐. 저 사람은 여기가 양로원인 줄 알았나 봐. 하버드에 나가라. 벤자민은 발걸음을 빨리 했고 이내 달리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는 하버드에 가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분별 없는 조롱을 후회할 것이다. 학생들은 웃었다. 그것은 예일 대학이 여태껏 저지른 일 중 가장 큰 실수였다. 1880년에 벤자민 버튼은 20살이 되었고, 그는 아버지를 도와 로저 버튼 상회에 일을 하러 감으로써 자신의 생일을 색다르게 기념했다. 사교 모임 외출에 그가 나가기 시작한 것과 같은 해였다. 로저 버튼은 이제 쉬은이었고, 그와 그의 아들은 더욱더 사이가 좋아졌다. 사실 벤자민이 머리를 염색하는 것을 그만둔 이후로 그들은 비슷한 연배로 보였고 형제 사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8월의 어느 밤에 그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사륜마차에 올라 볼티모어 외곽에 위치한 쉘빈의 시골 별장에서 열린 무도회로 향했다. 멋진 저녁이었다. 보름달은 광택 없는 백금색으로 길을 흠뻑 적셨고, 늦게 피는 곡식의 꽃들이 움직임 없는 공기 속으로 낮고 희미하게 들리는 웃음소리 같은 향기를 불어넣었다. 환한 밀로 양탄자를 깐 듯한 탁 트인 시골 풍경은 나처럼 반투명했다. 그 하늘의 완전한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거의. 의류 산업의 전망이 좋아. 로저 버튼이 말하고 있었다. 그의 미적 감각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 나 같은 늙은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가 없어. 위대한 미래가 앞에 펼쳐진 사람은 힘과 생명력이 넘치는 너희 젊은이들이지. 그들은 문 앞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는 멋진 유괴마차 뒤에 자신들의 마차를 댔다. 한 숙녀가 내렸고, 그러고 나서 나이 지긋한 신사가 그 뒤에 젊은 숙녀 한 명이 내렸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벤자민은 화학적 변화라고 할 만한 현상이 그의 몸의 요소 하나하나를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일순간 그의 몸이 굳어지고 피는 그의 두 뺨과 이마로 솟아올랐고 귓속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첫사랑이었다. 그녀는 가냘프고 연약했고 머리카락 색은 달빛 아래에서는 잿빛으로, 현관에 탁탁거리는 타는 가스램프 아래에선 꿀빛으로 보였다. 로저 버튼은 그의 아들에게 기대었다. 저 아가씨는 몽크리프 장군의 딸인 힐더가드 몽크리프야. 벤자민은 냉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귀엽고 어리네요. 그는 무관심한 듯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빠, 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들은 몽크리프 양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에 접근했다. 옛 전통에 따라 길러진 그녀는 벤자민 앞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살짝 빼고 무릎을 굽혀 인사를 했다. 그렇다. 그도 춤을 출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걸어 나왔다. 비틀거리면서 나왔다. 그의 차례가 올 때까지의 시간은 필요 이상으로 끝없이 질질 끌면서 다가왔음에 틀림없다. 그는 말없이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벽에 붙어서서 열렬한 찬사를 얼굴에 가득 띈 채 힐더가드 몽크리프 양의 주위를 빙빙 도는 볼티모어의 젊은이들을 죽일 듯한 눈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그의 차례가 되어 파리에서 온 최신 왈츠곡에 맞춰 그녀와 함께 흐르듯 무대로 갔을 때 그의 질투와 불안은 쌓인 눈처럼 녹아내렸다. 황홀함에 눈이 멀어 그는 삶이 이제 막 시작한 기분이었다. 당신과 형님분은 우리와 같이 도착하셨죠? 벤자민은 망설였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아버지의 동생으로 알았다면 그녀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최선일까? 그는 예일대에서의 경험을 떠올렸고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다. 숙녀의 말에 반박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다. 그의 출생에 관한 기괴한 이야기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망치는 것은 범죄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고 귀 기울이고 행복해했다.
나는 당신 연배의 남자들이 좋아요. 어린 남자들은 너무 바보 같아요. 자기들이 대학에서 샴페인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카드게임에서 돈을 얼마나 잃었는지 같은 이야기나 하거든요. 당신 나이대의 남자들은 어떤 여자가 좋은지 제대로 볼 줄 알아요. 벤자민은 거의 청혼할 뻔했다. 애써 그 충동을 억눌렀다. 당신은 딱 낭만적인 나이예요. 50살. 25은 너무 세상 물정이 밝고 30은 경무에 시달려 피폐해지기 십상이고 40은 말할 때 시가 하나를 다 피울 정도로 이야기가 긴 나이죠. 예수는 70에 너무 가까워요. 그렇지만 50은 원숙한 나이죠. 나는 50살이 좋아요. 50살이 벤자민에겐 영광스러운 나이로 여겨졌다. 그는 50이 되길 열렬히 고대했다. 나는 항상 말했어요. 30살 남자와 결혼해서 내가 보살피느니 50살 남자와 결혼해서 보살핌을 받는 게 낫다고요. 벤자민에게 나머지 밤은 꿀빛 안개에 감싸인 듯했다. 힐더가드는 그에게 2번 더 춤을 승낙했고 둘은 그날의 모든 논제에 놀랄 만큼 의견이 일치하는 걸 알았다. 그녀는 오는 일요일 그와 함께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고 그들은 이 논제들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동트기 전 집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첫 벌들이 윙윙거리고 희미해지는 달이 차가운 이슬에 가물거릴 때 벤자민은 아버지가 돔의 철물점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인식했다. 그리고 못과 망치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러브, 사랑이요. 6개월 뒤 힐더가드 몬크리프와 벤자민 버튼의 약혼이 알려지자 볼티모어 사교계의 흥분은 열광적으로 높아졌다. 거의 잊혔던 벤자민의 출생 관련 비화가 다시 일깨워지고 악당 소설이나 믿기 힘든 형태로 각색되어 소문의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다. 벤자민이 사실은 로저 버튼의 아버지였다거나 40년 동안 감옥에 있던 로저 버튼의 형이라거나 급기야는 그의 머리에서 2개의 작은 원뿔이 솟아났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로저 버튼이 자기 아들의 출생 증명서를 볼티모어 블레이즈의 큰 지면으로 실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벤자민을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정작 가장 관련 있는 2 당사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약혼자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가 하나같이 엉터리였기에 힐더가드는 사실인 것조차 믿길 완고하게 거부했다. 몬크리프 장군은 딸에게 50살 남자들의 아니면 적어도 50살로 보이는 남자들의 높은 사망률을 지적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딸에게 철물 도매 사업의 불안정성에 대해 말했지만 그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다. 힐더가드는 원숙한 사람과 결혼하길 선택했고 그렇게 결혼했다. 철물 도매 사업은 놀랄 만큼 번창했다. 1880년에 벤자민 버튼이 결혼하고 1895년에 그의 아버지가 은퇴를 한 15년 사이에 버튼 가문의 자산은 갑절이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것은 회사의 그 젊은 대표 덕분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볼티모어는 결국 그 커플을 받아들였다. 심지어 늙은 몬크리프 장군조차도 저명한 출판사에서 9번이나 거절당했던 20권짜리 남북전쟁의 역사를 벤자민이 대준 돈으로 출판하게 되자 사위와 화해했다. 벤자민 자신에게도 1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바쁘고 햇빛이 쏟아지는 거리를 활기찬 걸음으로 걷는 것, 망치를 선적하고 못을 적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지치지도 않고 기쁘기 시작했다. 또한 벤자민은 자신이 점점 더 인생의 쾌락적인 측면에 끌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볼티모어시에서 자동차를 소유하여 몰고 다니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쾌락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와 같은 연배의 사람들이 그를 길에서 만나면 그의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곤 했다. 저 사람은 해마다 더 젊어지는 것 같아. 그들은 한마디씩 했다.
그리고 이제는 늙어 65살이 된 로저 버튼이 처음엔 아들을 적절하게 환영하지 못했지만 결국엔 아들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찬사를 함으로써 이를 보상했다. 벤자민 버튼이 걱정하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내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 무렵 힐더가드는 35의 여인이었고 로스코라는 14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다. 결혼 생활 초반에 벤자민은 그녀를 숭배했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그녀의 꿀빛 머리카락은 매력없는 갈색으로 변했고 더욱이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기만의 방식에 너무 안주한 나머지 너무 잔잔하고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신나는 것에도 활기가 없고 취향도 너무 수수해졌다. 새 신부 시절 벤자민을 무도회나 저녁 식사에 끌고 다닌 사람은 바로 그녀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사교 모임에 나갔지만 열의는 없었다. 벤자민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다. 1898년에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하자 가정의 매력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그는 입대를 결심했다. 사업의 영향력으로 그는 대위로 임관했고 업무에 잘 적응하여 소령으로 진급하더니 때마침 그 유명한 산호안 언덕 공격에 참가하여 마침내 중령이 되었다. 그는 약간의 부상을 입고 훈장을 수여받았다. 벤자민은 활기차고 흥미진진한 군생활에 강한 애착이 생겨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사업에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그의 임관을 사임하고 집으로 왔다. 그는 기차역에서 관악대의 배웅을 받고 집까지 호위를 받았다. 힐더가드는 커다란 비단 깃발을 흔들며 현관에서 남편을 맞이했고 벤자민은 그녀에게 키스를 하면서도 지난 3년이 그들에게서 대가를 거두어 갔다는 것에 심장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40의 여인이 되었고 머리에는 잿빛 머리카락이 희미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 광경에 벤자민은 우울해졌다. 방으로 올라가 벤자민은 익숙한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가까이 가서 초조하게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고는 참전 직전에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았다. 맙소사! 그는 크게 소리쳤다. 그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30살로 보였다. 기쁘기는커녕 걱정이 되었다. 그는 점점 젊어지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일단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와 같아지면 그의 탄생을 특이하게 만들었던 그 귀괴한 현상의 작용이 멈추길 바랐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에겐 끔찍하고 믿기 힘든 운명이었다. 아래층으로 내려오니 힐더가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가 난 얼굴이었고 그는 그녀가 결국 뭔가 잘못되었음을 안 게 아닐까 생각했다. 저기 말이야, 다들 내가 전보다 젊어진 것 같대. 힐더가드는 경멸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게 자랑하고 다닐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야. 말도 안 돼. 나는 당신이 그걸 그만둘 만한 자존심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난 당신과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힐더가드, 나로서도 어쩔 수 없어. 무의미하고 반박할 수 없는 논쟁이었기 때문에 벤자민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둘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매력이 있기는 했는지 의아했다. 그런 불화 이외에도 그는 새로운 세기가 진행될수록 쾌락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강해지는 걸 알 수 있었다. 볼티모어시에서 열리는 파티라면 어디라도 그가 빠지는 곳은 없었다. 젊은 유부녀들과 춤을 추고 처음 사교계에 나온 여인들 중 가장 인기 있는 아가씨들과 잡담을 나누고 또 그녀들과 함께 온 사람들 중에서도 호감 가는 사람을 발견하는 동안 불길한 징조를 뿜어내는 귀부인인 그의 아내는 근엄하고 당혹스럽고 책망하는 눈으로 그를 쫓았다. 저것 좀 봐! 사람들은 말했다. 가엾어라. 저렇게 젊은 사람이 45살이나 먹은 여자한테 매여 살다니. 분명히 자기 아내보다 20살은 어릴 텐데 말이야. 벤자민은 점점 커져만 가는 가정사의 불행을 수많은 새 취미거리로 보상했다.
그는 골프를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춤에 마음을 붙여서 도시의 모든 젊은이의 선망을 받았다. 물론 이러한 사교 활동으로 그의 사업에 어느 정도 지장이 생겼지만 그 당시 그는 25년 동안 철물 도매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왔고 최근에 하버드를 졸업한 그의 아들 로스코에게 사업을 곧 물려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사람들은 종종 그와 그의 아들을 서로 혼동했다. 그럴 때면 벤자민은 흐뭇했고 곧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를 덮쳤던 음험한 공포를 잊고 자신의 외모에 순수하게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다. 유일한 옥에 티가 있었는데 벤자민은 아내와 함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싫었다. hildegarde는 거의 쉰이 다 됐고 그녀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했다. 로저 버튼 철물 도매회사가 젊은 로스코 버튼에게 넘겨지고 몇 년 후인 1910년 9월의 어느 날, 분명 2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캠브리지의 하버드 대학의 신입생으로 들어갔다. 그는 다시는 쉰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실수를 하지도 자신의 아들이 10년 전에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는 입학 허가를 받았고 순식간에 동급생 중에서 두드러진 위치에 이르렀는데 부분적인 이유는 평균 연령이 18인 다른 신입생들보다 좀 더 어른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예일대와의 풋볼 경기에서 그가 탁월한 경기를 펼친 덕분이었다. 수없이 돌진하고 차갑고 무자비한 분노로 경기에 임해 하버드대에 7번의 터치다운과 14번의 필드골을 안겨주며 11명의 예일대 팀 선수를 차례로 경기장 밖으로 실려나가게 만들었다. 그것도 의식불명 상태로 말이다. 그는 대학에서 최고의 유명 인사였다. 이상한 말이지만 3학년이 되면서 그는 거의 팀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코치들은 그의 체중이 줄었다고 했고 그들 중 좀 더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코치들의 눈에는 그의 키가 예전만큼 크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터치다운을 하지 못했고 실제로 그가 팀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의 막대한 명성이 예일대 팀에 공포와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4학년 때는 그는 한 번도 팀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많아야 16밖에 안 돼 보이는데 4학년이어서 일종의 신동으로 알려졌고 공부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졌다.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았다. 벤자민은 동급생들이 세인트 미다스라는 유명한 예비학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중 많은 학생이 그곳에서 대학 입학을 준비했다고 해서 자신도 졸업 후 세인트 미다스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자신과 몸집이 비슷한 소년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사는 편이 맘 편할 것 같았다. 1914년에 학교를 졸업한 그는 하버드대 졸업증서를 주머니에 넣고 볼티모어의 집으로 돌아왔다. hildegarde는 지금 이탈리아에 살고 있어서 벤자민은 그의 아들 로스코와 살러 온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환영을 받긴 했지만 벤자민을 대하는 로스코의 감정에 따뜻한 진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로스코는 사춘기 특유의 멍한 상태로 집안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리는 벤자민을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로스코는 이제 결혼을 해 볼티모어 사회에서 저명 인사였으므로 그의 가족과 관련된 어떤 소문도 새어나가지 않길 바랐다. 벤자민은 더 이상 사교계에 갓 데뷔한 여성들이나 젊은 대학생들의 총아가 아니었고 이웃에 사는 15살 소년 서너 명과 어울릴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혼자 있었다. 세인트 미다스 학교로 가려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있잖아. 어느 날 그는 로스코에게 말했다. 예비 학교에 가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좋아요. 그럼 가세요. 로스코가 짧게 대답했다. 나 혼자서는 못 가. 네가 나를 입학시켜주고 그곳으로 데려다줘야 해. 전 시간이 없어요. 로스코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사실 이 일을 더 길게 끌지 않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죠. 당장.
벤자민은 곧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얼굴로 로스코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님들이 집에 왔을 때 절 삼촌이라고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로스코가 아니라 삼촌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15살짜리 남자애가 제 이름을 막 부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쩌면 평소에도 항상 절 삼촌이라고 부르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도 익숙해지실 거예요. 로스코는 아버지를 매섭게 쏘아보고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이 면담이 끝난 후 벤자민은 우울하게 2층을 서성이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3달 동안이나 면도를 하지 않았지만 신경 쓸 필요도 없는 희미한 하얀 솜털 말고는 얼굴에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가 처음에 하버드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로스코가 다가와 안경을 쓰고 뺨에 가짜 구렛나룻을 붙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자신의 어린 시절의 웃음거리 극이 되풀이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구렛나룻은 간지러웠고 수치스러웠다. 벤자민은 눈물을 흘렸고 로스코는 마지못해 누그러졌다. 벤자민은 소년소설 바이미니만의 보이스카웃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끊임없이 전쟁을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미국은 지난달에 연합군에 합류했고 벤자민은 입대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최소한 16살 이상은 되어야 했는데 이제 그는 그 나이로 보이지 않았다. 어쨌거나 그의 진짜 나이인 57도 자격 미달이긴 마찬가지였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집사가 한 귀퉁이에 커다란 공식 인장이 찍힌 벤자민 버튼 씨 앞으로 온 편지를 들고 나타났다.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여했던 예비역 장교 다수를 더 높은 계급으로 다시 소집한다는 내용이었다. 편지에는 즉시 입대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의 미국 준장 임명장도 동봉되어 있었다. 벤자민은 열광적으로 몸을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해왔던 것이다. 그는 찰스가의 대형 양복점에 들어가 불안정한 음역대의 목소리로 제복을 만들게 치수를 재어달라고 했다. 군대 놀이 하려고 그러니 얘야? 이보세요. 내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이름은 버튼이고 마운트 버넌 플레이스에 살아요. 그러니 옷값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그렇다면 네가 아니더라도 너희 아버지가 지불하시겠지. 좋아. 벤자민은 치수를 쟀고 일주일 후 그의 제복이 완성되었다. 로스코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벤자민은 어느 날 밤 집을 떠나 기차를 타고 그가 보병대를 지휘하기로 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모스비 진영으로 향했다. 찌는 듯한 4월의 어느 날에 그는 진영 입구에 도착했고 보초병을 돌아봤다. 내 짐 옮길 사람 좀 데리고 오게! 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장군 복장을 하고 어디 가니 얘야? 미국 스페인 전쟁의 참전 용사였던 벤자민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보초병을 돌아봤지만 안타깝게도 변성기의 목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차렷! 벤자민은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지르려 했다. 그는 잠시 숨을 가다듬었고 이내 보초병이 갑자기 튕기는 듯 그의 발 뒤꿈치를 한데 모으고 받들어 총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았다. 벤자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애써 감추했지만 옆을 흘긋 본 순간 그 미소는 사라졌다. 복종을 이끌어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말을 타고 다가오고 있던 위풍당당한 포병대 대령이었다. 대령! 벤자민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다. 어느 댁 아들이냐? 그는 친절하게 물었다. 내가 어느 집 아들인지는 곧 확실히 보여주지? 그 말에서 내리게! 대령은 크게 웃었다. 말을 원하십니까? 그렇죠, 장군님. 자! 이걸 읽어보게! 그리고 그는 대령 앞으로 임명장을 내밀었다. 대령이 그것을 읽자 그의 눈이 눈구멍에서 튀어나올 듯 했다. 이거 어디서 났니? 그는 임명장을 자기 주머니에 밀어넣으며 물었다. 정부에서 받았네! 자네도 곧 알게 되겠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사령부로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구나. 따라오너라.
벤자민은 있는 힘을 다해 위험 있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속으로는 처절한 복수를 다짐하면서. 그러나 그 복수는 실현되지 못했다. 대신 이틀 후 아들 로스코가 볼티모어에서 갑작스럽게 오느라 화나고 짜증난 채로 나타나서 제복도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장군을 집으로 호송했다. (1920년에) 로스코 버튼의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잔치에 참석하는 동안 집 근처에서 나무로 만든 군인과 서커스 모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분명히 10살 정도로 보이는 그 꾀죄죄한 소년이 새로 태어난 아기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언급해야 할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생기 있고 명랑한 얼굴에 어렴풋한 슬픔이 비치는 그 소년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로스코 버튼에게는 그의 존재는 고통의 원천이었다. 아버지는 예순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데다가 유별나고 비뚤어진 행동을 하는 것 같았다. 실제로 이 문제를 반시간만 생각해도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로스코는 그 정도에서 생각을 마무리했다. 5년 후 로스코의 아들은 같은 보모가 돌보는 가운데 어린 벤자민과 함께 아이다운 놀이를 할 만큼 자랐다. 로스코는 둘을 같은 날에 유치원에 보냈는데 벤자민은 작은 색종이 조각을 가지고 깔개와 고리와 신기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놀이라는 걸 알았다. 대부분은 그 활기찬 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로스코의 아들은 1년 후 1학년으로 올라갔지만 벤자민은 여전히 유치원에 남았다. 그는 아주 행복했다. 때때로 다른 꼬마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뭘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의 작은 얼굴에 그늘이 서렸다. 어린 생각으로나마 어렴풋하게 자신은 결코 함께 나눌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이. 벤자민은 1년에 3분의 1은 유치원에 갔다. 하지만 그는 너무 어려서 빛나는 화사한 종이 조각들이 어디에 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벤자민은 몸집이 더 큰 다른 소년들 때문에 무서워서 울었다. 선생님이 말을 걸었지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벤자민은 유치원을 그만 다녀야 했다. 보모 나나가 그의 조그만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둘은 공원을 거닐었다. 나나가 커다란 회색 괴물을 가리키며 코끼리라고 말해주면 벤자민은 그녀를 따라 말하곤 했다. 그런 날 밤엔 나나가 침대에서 옷을 갈아입혀주는 동안 계속 되풀이하여 코끼, 코끼, 코끼라고 크게 말하곤 했다. 때때로 나나는 벤자민이 침대에서 뛰게 놔두었는데 그것은 재미있었다. 정확하게 바로 앉으면 튕겨져서 다시 설 수 있고 뛰면서 오랫동안 아 하고 소리를 내면 목소리가 아주 기분 좋게 떨렸기 때문이다. 그는 모자 선반에서 큰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의자와 테이블을 치며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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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오후 5시가 되어 긴 일과가 끝나면 그는 나나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 나나가 숟가락으로 떠주는 오트밀과 맛 좋고 부드러운 죽을 먹었다. 그의 아이다운 잠에 골치 아픈 기억은 없었다. 용감했던 대학생 시절이나 많은 소녀의 마음을 빼앗았던 빛나는 날들은 흔적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로지 그의 아기 침대의 희고 안전한 벽과 나나, 때때로 그를 보러 오는 한 남자와 해질 무렵 취침 시간 직전에 나나가 해라고 부르던 아주 커다란 오렌지색 공만 있었을 뿐이다. 해가 사라지면 그의 눈은 졸음으로 가득했고 어떤 꿈도 꾸지 않았다. 어떤 꿈도 그를 따라와 괴롭히지 않았다. 그의 부대를 이끌고
산호한 언덕을 점령했던 맹렬한 공격의 순간, 사랑했던 젊은 힐더가드를 위해 바쁜 도시에서 여름에 어스름이 지는 늦은 때까지 일했던 결혼 초반의 몇 년, 할아버지와 함께 밤늦게까지 담배를 피우던 날들, 이 모든 과거의 기억이 마치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듯 그의 마음에서부터 실체가 없는 꿈처럼 희미해졌다. 벤자민은 마지막으로 먹은 우유가 따뜻했는지 아니면 차가웠는지,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오직 그의 아기 침대와 친숙한 나나의 존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배가 고프면 울었다. 그것이 다였다. 낮에도 밤에도 그는 내내 숨을 쉬었고 거의 들리지 않는 부드러운 중얼거림과 속삭임, 어렴풋이 알아차릴 수 있는 냄새, 그리고 빛과 어둠이 있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흰색 아기 침대와 그 위에서 움직이는 흐릿한 얼굴들, 따뜻하고 달콤한 우유의 향기는 그의 마음에서 모조리 희미해졌다.